이게, 이게 뭐예요? 윤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김성만 님이 소유하신 토지입니다. 이 일대 농지 전체와 인근 택지 개발 예정지까지 전부 이분 명의예요. 정욱이 지도를 빼앗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그 사람이 정말 이 모든 땅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김 실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20년 넘게 꾸준히 매입하셨거든요. 특히 최근 5년 사이에 택지 개발 예정지를 대량으로 확보하셨습니다. 윤서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머리가 하얗게 변하는 느낌이었죠. 지금까지 자신이 무시해왔던 그 시골 농부가 사실은 엄청난 부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분이 정말 큰 부자라는 말씀이세요? 정욱이 간신히 말을 이었습니다. 부자라는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자산 가치로만 따지면 상당합니다. 김 실장이 또 다른 서류를 꺼내며 설명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현재 임대 수익만으로도 월 수천만 원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서류 상단에는 빨간 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계약 완료 임대 수익 배당 계약이라는 문구와 함께 말이죠. 윤서는 그제서야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달았습니다. 겉모습만 보고 김성만을 무시했던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판단이었는지 말입니다. 그럼 이분 아드님인 도현 씨는? 윤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 도연 씨요. 곧 이 모든 재산을 물려받을 예정입니다. 김성만 님께서 이미 상속 절차를 준비해 주셨거든요. 김 실장의 말이 끝나자 윤서는 그 자리에서 기절할 뻔했습니다. 어머니 정옥이 급히 부축했죠. 윤서야, 진정해. 하지만 윤서의 머릿속은 이미 혼란으로 가득했습니다. 자신이 차버린 도연이 사실은 엄청난 재산가의 아들이었다는 것, 그리고 자신이 그 기회를 스스로 걷어차버렸다는 것 말입니다. 새벽 5시, 아직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시골 마을의 첫 번째 달구름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김성만은 이미 1시간 전부터 잠에서 깨어 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68세의 나이에도 그의 등은 곱고 단단했습니다. 30년 넘게 지켜온 이 땅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도 비가 올 것 같네요. 여동생 용자가 부엌에서 나오며 말했습니다. 66세인 용자는 오빠와 함께 이 농장을 지켜온 동반자였습니다. 두 남매는 젊은 시절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이 땅을 떠난 적이 없었습니다. 성만은 고개를 끄덕이며 장화를 신었습니다. 말수가 적은 그였지만 땅과 하늘의 기운을 읽는 능력만큼은 누구보다 뛰어났습니다. 실제로 오늘 오후에는 소나기가 내릴 예정이었고 그는 그 전에 고추밭의 물기를 정비해야 했습니다. 밭으로 나가는 길목에서 성만은 잠시 걸음을 멈췄습니다. 저 멀리 산자락 너머로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붉은 빛이 농가 밭을 물들이는 모습을 보며 그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이런 순간이 그에게는 가장 소중했습니다. 도시의 소음도 복잡한 인간관계도 없는 순수한 자연과의 대화였죠. 도연이만 잘 살면 됐다. 난 이 삶으로 족하다. 성만은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서울에서 대기업에 다니는 외동아들 도연이 그의 유일한 자랑이었습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전화를 하는 아들이지만 바쁘다는 핑계로 고향에 내려온 지는 벌써 석 달이 넘었습니다. 고추밭에 도착한 성만은 호미를 들고 풀을 뽑기 시작했습니다.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뽑아내는 모습은 마치 예술가가 작품을 만들어가는 과정 같았습니다. 굵은 손가락 사이로 흙이 묻어나왔지만 그 흙은 그에게 생명의 향기였습니다. 오빠 아침 드세요. 용자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성만은 호미를 내려놓고 손을 털었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시작되는 하루였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왠지 특별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아침을 먹으며 용자가 말했습니다. 오빠, 이 많은 땅을 이제 도연이한테 넘겨줄 때도 됐지 않아요? 우리도 나이가 들어가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농사만 지을 건가요? 성만은 숟가락을 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30년 전 아내가 세상을 떠났을 때 그는 이 땅 하나만을 믿고 살아왔습니다. 아들 하나 제대로 키우겠다는 일념으로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그 결과 도연은 명문대를 졸업하고 대기업에 취직했습니다. 도연이가 결혼하고 나면 생각해 볼게. 성만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이미 계획이 있었습니다. 서울의 김 실장에게 부탁해둔 일들이 곧 결실을 맺을 예정이었죠. 점심때가 되어 도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안녕하세요. 요즘 농사일은 어때요? 괜찮다. 너는 몸 조심하고. 성만의 대답은 언제나 짧았습니다. 아버지, 사실 말씀드릴 게 있어요. 결혼 상견례를 하려고 하는데 서울로 올라와 주실 수 있으세요? 성만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드디어 아들이 결혼을 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언제든 가마. 전화를 끊고 나서 성만은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들의 결혼이라. 그동안 준비해온 모든 것들이 이제 의미를 가질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그는 서랍에서 낡은 통장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30년간 모은 돈이 들어 있었죠. 하지만 진짜 놀라운 건 따로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성만은 밭둑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발걸음 하나하나가 무거웠지만 그의 마음은 가벼웠습니다. 곧 아들을 만날 생각에 마음이 설렜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됐습니다. 과연 아들의 예비 사돈들이 자신 같은 시골 농부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말입니다. 뭐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 도연이만 행복하면 돼. 성만은 다시 한번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무언가 단단한 결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토요일 오후 서울 강남의 고급 레스토랑 앞에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김성만은 잠시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높은 빌딩들과 화려한 간판들이 그를 압도했지만 그는 침착하게 레스토랑 입구로 걸어갔습니다. 아버지, 도연이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장을 차려입은 아들의 모습이 의젓해 보였습니다. 성만은 아들을 보며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30년 전 갓난아기였던 아이가 이렇게 멋진 어른이 되었다니 감개가 무량했죠. 윤서야, 우리 아버지야. 도연이 옆에 있던 여성을 소개했습니다. 최윤서는 명품 드레스를 입고 있었고 목에는 진주 목걸이가 반짝거렸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표정은 어색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버님. 윤서가 인사했지만 그 목소리에는 어딘지 모를 거리감이 느껴졌습니다. 레스토랑 안으로 들어가자 이미 한 테이블에 중년 여성이 앉아 있었습니다. 최정옥, 윤서의 어머니였습니다. 그녀는 성만을 보는 순간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저분이 도연 씨 아버님이신가요? 정옥이 딸에게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농부세요? 혹시 기초생활수급자신가 봐요? 성만은 그 말을 들었지만 아무렇지 않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30년간 농사를 지어온 그의 손은 거칠었고 옷차림도 소박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만큼은 맑고 깊었죠. 어서 앉으세요, 어르신. 성만이 정옥에게 자리를 권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따뜻했지만 정옥은 냅킨으로 의자를 닦고 나서야 앉았습니다. 웨이터가 메뉴를 가져오자 성만은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시골 사람이라 이런 곳은 처음인데 뭐가 맛있는지 모르겠네요. 추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욱은 냉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저희는 평소에 이런 곳을 자주 오는 편이라서요. 입맛에 안 맞으실 수도 있을 텐데요. 음식이 나오자 성만은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정욱은 손도 대지 않고 냅킨으로 식기를 계속 닦고 있었습니다. 마치 더러운 것을 만지기 싫다는 듯한 모습이었죠. 아버님께서는 농사를 지으신다고 들었는데 규모가 어느 정도 되시나요? 정욱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그냥 먹고 살 만큼 지어요. 성만이 겸손하게 답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정욱의 목소리에는 실망감이 가득했습니다. 요즘 농사로는 생활이 어렵지 않으세요? 정부 지원금 같은 것도 받으시고요? 성만은 묵묵히 음식을 먹으며 대답했습니다. 하늘이 주신 땅에서 하늘이 주신 것들을 기르니까 감사할 따름이죠. 이때 윤서가 도연의 귀에 속삭였습니다. 오빠, 우리 애 키울 건데 저런 배경은 좀 그렇지 않아? 아이들이 학교에서 놀림 받을 수도 있어. 도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아버지를 모독하는 말을 들으니 마음이 불편했지만 연인 앞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죠. 정욱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아드님이 대기업에 다니신다니 정말 자랑스러우시겠어요. 그런데 결혼 준비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신랑 측에서 얼마나 부담하실 수 있으신지. 도연이가 결정할 일이에요. 성만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결혼이라는 게 두 집안이 하는 거잖아요. 격이 맞아야 하는 거고요. 정욱의 말투가 점점 거만해졌습니다. 식사 내내 분위기는 어색했습니다. 정욱은 계속해서 성만의 경제력과 사회적 지위를 탐색했고 윤서는 불만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반면 성만은 끝까지 예의를 잃지 않았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나서 정욱이 화장실에 가는 사이 윤서가 도연에게 말했습니다. 도연아, 솔직히 말할게. 우리 결혼 다시 생각해봐야 할 것 같아. 무슨 말이야? 도연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당신 아버지 보니까 우리 수준이랑 너무 다른 것 같아. 나중에 시집살이도 걱정되고 아이들 교육 문제도 있고. 성만은 그 대화를 듣고 있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조용히 물잔을 들어 물을 마셨을 뿐이었죠. 화장실에서 돌아온 정옥이 성만에게 명함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혹시 나중에 연락할 일이 있으면 이 번호로 하세요.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두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는 신중하게 생각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성만은 명함을 받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레스토랑을 나서며 도연이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오늘 수고하셨어요. 저희가 차로 데려다 드릴게요. 괜찮다. 버스 타고 갈게. 성만이 아들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윤서 씨도 좋은 분 같구나. 행복하게 살아라. 하지만 성만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무언가가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30년간 아들 하나만 바라보고 살아온 아버지의 마음이 처음으로 상처를 받은 순간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들의 행복만을 생각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서울 시내를 바라보며 성만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과연 자신이 아들의 걸림돌이 되는 것일까요?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포기가 아닌 다른 무엇인가가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상견례가 끝난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성만은 고향으로 돌아와 평소와 다름없이 농사일을 하고 있었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습니다. 그날의 차가운 시선들과 날카로운 말들이 계속 떠올랐죠. 하지만 그는 아들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참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빠, 그날 일 때문에 너무 상심하지 마세요. 용자가 점심을 차려주며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도연이가 어떤 아이인지 우리가 잘 알잖아요. 분명히 잘 될 거예요.
성만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30년간 아들 하나만 바라보고 살아왔는데 그 아들의 결혼에 자신이 걸림돌이 된다는 생각이 마음을 무겁게 했죠. 그런데 그날 오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있던 용자가 소스라치게 놀라며 소리쳤습니다. 오빠, 외제차가 우리 집 앞에 섰어요. 성만이 밖으로 나가보니 검은색 고급 승용차 한 대가 농가 앞에 멈춰 있었습니다. 차에서 정옥과 윤서가 내렸습니다. 둘 다 서울에서 온 티가 역력한 차림새였죠. 정옥은 명품 핸드백을 들고 있었고 윤서는 선글라스를 끼고 있었습니다. 여기가 맞나? 정옥이 주위를 둘러보며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낡은 기와 지붕과 오래된 마당, 그리고 곳곳에 쌓인 농기구들이 그녀의 눈에는 초라하게 보였습니다. 윤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엄마, 정말 여기서 살라고 하는 거야? 이게 뭐 집이라고 할 수 있어? 두 사람은 문간 방문도 제대로 두드리지 않고 마당으로 들어왔습니다. 성만은 놀랐지만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갑작스럽게 오시느라 고생하셨겠네요. 정옥은 마당을 둘러보며 대답했습니다. 아, 네. 그냥 한번 보고 싶어서 왔어요. 도연 씨가 자란 곳이 어떤 곳인지 말이에요. 용자가 얼른 방석을 가져다 드렸지만 정옥은 손사래를 쳤습니다. 괜찮아요. 오래 있을 건 아니니까요. 그때 마침 도연이 서울에서 내려왔습니다. 어머니와 윤서가 갑자기 고향집을 방문했다는 연락을 받고 급히 달려온 것이었죠. 윤서야, 어머님, 왜 갑자기? 도연이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정옥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도연 씨, 우리 솔직하게 이야기합시다. 이게 결혼할 집이랍니까? 성만과 용자는 그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정옥은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죠. 차라리 정부 지원금 받고 혼자 사세요. 우리 윤서가 이런 곳에서 살 수는 없어요. 윤서도 도연 앞에서 거침없이 말했습니다. 미안해, 도연아. 처음에는 사랑이면 다 된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보니까 현실이 너무 다르네. 윤서야, 무슨 말이야? 도연이 어리둥절하며 물었습니다. 당신 가족이 내 수준과 너무 달라. 나중에 아이들도 키워야 하는데 이런 환경에서는 힘들 것 같아. 윤서는 핸드백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바로 청첩장이었습니다. 이미 인쇄까지 마친 청첩장을 그녀는 도연 앞에서 찍기 시작했습니다. 윤서야. 도연이 말렸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미안해, 도연아. 하지만 이게 우리 둘 다를 위한 길인 것 같아. 윤서가 찢어진 청첩장 조각들을 마당에 버렸습니다. 정옥도 한마디 보탰습니다. 도연 씨도 이해하실 거라 생각해요. 결혼은 사랑만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현실적인 조건들도 맞아야 하는 거고요. 성만은 그 모든 과정을 말없이 지켜봤습니다. 아들이 상처받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죠. 30년간 농사만 지어온 자신이 아들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생각에 자책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용자는 달랐습니다. 오빠가 모욕당하는 모습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죠.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죠. 용자가 울먹이며 소리쳤습니다. 우리 오빠가 뭘 잘못했다고 이렇게 대하세요? 아줌마, 진정하세요. 윤서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우리도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에요. 오빠, 이젠 참지 마세요. 용자가 성만에게 울부짖었습니다. 이건 너무하잖아요. 30년 동안 도연이 하나만 바라보고 사신 오빠를 이렇게 무시하다니. 성만은 여동생을 진정시키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괜찮다, 용자야. 아이들 결정이니까. 정옥과 윤서는 할 말을 다하고 차에 올랐습니다.
출발하기 전에 정옥이 창문을 내리고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도연 씨, 더 좋은 인연 만나세요. 그리고 아버님도 건강하세요. 차가 떠나고 마당에는 찢어진 청첩장 조각들만 흩어져 있었습니다. 도연은 그 조각들을 주워 모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제가 잘못 판단했나 봐요. 성만은 아들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괜찮다, 도연아. 인연이 아니었나 보다. 하지만 그날 밤 성만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마당에 흩어진 청첩장 조각들이 계속 떠올랐고 아들이 상처받는 모습이 마음을 아프게 했죠. 그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아들의 걸림돌이 될 수는 없다고 말입니다. 새벽이 되어 성만은 오래된 서랍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서울의 김 실장에게서 받은 서류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제 그 서류들을 사용할 때가 온 것 같았죠. 파혼 소동이 일어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도연은 그동안 서울에서 혼란스러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회사 동료들에게는 결혼이 연기되었다고만 말했지만 마음속으로는 깊은 상처를 받았죠. 무엇보다 아버지가 모욕당한 것이 가장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그날 토요일 오후 도연은 결국 고향집으로 향했습니다. 아버지께 사과의 말씀을 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서울역에서 버스를 타고 2시간을 달려 고향 마을에 도착했을 때 해는 이미 서쪽 하늘에 기울어 있었습니다. 아버지, 도연이 마당으로 들어서며 불렀습니다. 성만은 마루에 앉아 뭔가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아들을 보자 반가운 미소를 지었죠. 도연아, 왔구나. 밥은 먹고 왔니? 네, 아버지.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도연이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윤서가 그럴 줄 몰랐어요. 아버지를 그렇게 모욕할 줄은. 성만이 아들의 말을 가로막았습니다. 괜찮다. 인연이 아니었던 거야. 그런 일로 너무 자책하지 마라. 하지만 아버지가 상처받으셨을 텐데요. 성만은 잠시 말없이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마루 옆에 놓아둔 봉투를 들어 도연에게 건넸습니다. 이걸 보거라. 도연이 봉투를 열어보니 여러 장의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서류는 토지 소유권 이양 동의서였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고 도연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버지, 이게 뭐예요? 땅이 이렇게 많다고요? 성만이 조용히 설명했습니다. 30년 전부터 조금씩 사모은 거다. 너 키우면서 번 돈으로 말이야. 서류를 넘겨보니 더욱 놀라운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농지만이 아니라 인근 택지 예정지까지 상당한 면적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버지, 이 모든 땅이 아버지 명의라고요? 그래. 그리고 이 명함도 보거라. 성만이 또 다른 서류를 건넸습니다. 서울의 김 실장 종합부동산이라는 명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김성만 고객 전담 관리라는 글귀가 적혀 있었죠. 김 실장은 내가 20년 전부터 알고 지낸 사람이다. 부동산 일을 도와주고 있어. 도연은 서류들을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토지 대장, 등기부등본, 그리고 임대 계약서들까지 모든 서류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런 걸 언제부터 준비하신 거예요? 너 대학 들어간 다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했지. 농사만 짓는 게 아니라 땅도 조금씩 늘려나갔어. 성만의 목소리는 여전히 담담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30년간의 치밀한 계획과 노력이 숨어 있었죠. 그런데 왜 이제서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넌 몰라도 돼. 나 오래전부터 준비하고 있었어. 성만이 아들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도연은 처음으로 아버지의 숨겨진 무엇을 눈치채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단순한 농부라고만 생각했던 아버지가 사실은
상당한 자산가였던 것입니다. 아버지, 그럼 윤서와 그 어머니가 아버지를 그렇게 대한 게 어리석은 일이었지. 성만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덕분에 윤서의 진짜 모습을 알 수 있었잖니. 그때 용자가 부엌에서 나와 차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도연아, 내 아버지가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이제 알겠지? 30년 동안 밤낮 없이 일하면서 너 하나 제대로 키우려고 얼마나 노력하셨는데. 도연은 머리를 숙였습니다. 아버지의 진짜 모습을 이제서야 알게 된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아버지, 저는 지금까지 아버지를 제대로 몰랐네요. 괜찮다. 이제 알면 되는 거야. 성만이 다시 서류 봉투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도연아, 이 서류들을 김 실장에게 가져다 주면 되겠니? 네, 아버지. 그런데 무슨 일이세요? 성만의 눈빛이 잠시 날카로워졌습니다. 별일 아니야. 그냥 정리할 게 있어서 말이다. 도연은 아버지의 표정에서 뭔가 특별한 의도가 있음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더 묻지는 않았죠. 저녁을 함께 먹으며 성만이 물었습니다. 도연아, 회사 일은 어떠니? 힘들지 않고? 괜찮아요, 아버지. 그런데 요즘 시골에서 귀농하는 사람들이 많다던데 저도 한번 생각해 볼까 해요. 성만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갑자기 왜 그런 생각을? 아버지와 함께 농사도 짓고 이 좋은 공기 마시며 살고 싶어졌어요. 서울 생활이 가끔 허무하게 느껴져요. 용자가 반가워하며 말했습니다. 그럼 정말 좋겠네. 오빠도 나이가 있으신데 도연이가 도와드리면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 성만은 신중한 표정이었습니다. 도연아, 성급하게 결정하지 마라. 내 인생이 더 소중하다. 그날 밤 도연은 오랜만에 고향집에서 잠을 잤습니다. 어릴 적 자던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많은 생각을 했죠. 아버지에 대한 새로운 발견, 그리고 자신의 미래에 대한 고민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마당에 나가보니 성만이 이미 밭으로 나가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아버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과연 윤서와 정욱이 아버지의 진짜 모습을 안다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하지만 도연은 아직 몰랐습니다. 아버지가 이미 조용한 복수를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도연이 고향을 떠난 지 사흘 후 서울 강남의 한 부동산 사무소에서는 바쁜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윤서는 파혼으로 인한 후속 처리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었죠. 청첩장 취소 비용부터 시작해서 예식장 위약금까지 생각보다 많은 돈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일로 돈이 이렇게 많이 들 줄 몰랐네. 윤서가 어머니 정욱에게 투덜거렸습니다. 도연이랑 결혼했으면 이런 비용도 나눠서 낼 수 있었을 텐데. 정욱이 딸을 위로했습니다. 괜찮아, 윤서야. 나중에 더 좋은 사람 만날 거야. 그런 시골 농부 아들보다는 훨씬 나은 사람 말이야. 두 사람은 예식장 위약금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강남의 한 종합부동산 사무소를 찾았습니다. 담당자가 부재 중이어서 잠시 기다리고 있는데 한 중년 남성이 들어왔습니다. 실례합니다. 혹시 최윤서 씨이신가요? 그 남성이 정중하게 물었습니다. 네, 맞는데요. 누구시죠? 윤서가 의아하게 답했습니다. 저는 김 실장이라고 합니다. 종합부동산을 운영하고 있고요. 김 실장이 명함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사실 김성만 고객님의 대리인으로 왔습니다. 윤서와 정욱의 얼굴이 동시에 굳어졌습니다. 김성만이라는 이름을 듣는 순간 불쾌한 기억이 되살아났죠. 김성만이요? 그 시골 농부 말인가요? 정욱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김 실장이 이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농부라고 하셨나요? 혹시 같은 분을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겠네요.
김 실장은 서류 가방에서 두툼한 파일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지역 지도 한 장을 펼쳤습니다. 이 지도를 한번 보시겠어요? 윤서가 지도를 들여다보는 순간 그녀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지도상의 80% 이상이 빨간색으로 칠해져 있었고 그 옆에는 김성만 소유라는 글씨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윤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김성만 님이 소유하신 토지입니다. 이 일대 농지 전체와 인근 택지 개발 예정지까지 전부 이분 명의예요. 정욱이 지도를 빼앗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그 사람이 정말 이 모든 땅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김 실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20년 넘게 꾸준히 매입하셨거든요. 특히 최근 5년 사이에 택지 개발 예정지를 대량으로 확보하셨습니다. 윤서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머리가 하얗게 변하는 느낌이었죠. 지금까지 자신이 무시해왔던 그 시골 농부가 사실은 엄청난 부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분이 정말 큰 부자라는 말씀이세요? 정욱이 간신히 말을 이었습니다. 부자라는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자산 가치로만 따지면 상당합니다. 김 실장이 또 다른 서류를 꺼내며 설명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현재 임대 수익만으로도 월 수천만 원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서류 상단에는 빨간 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계약 완료 마이너스 임대 수익 배당 계약이라는 문구와 함께 말이죠. 윤서는 그제서야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달았습니다. 겉모습만 보고 김성만을 무시했던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판단이었는지 말입니다. 그럼 이분 아드님인 도연 씨는? 윤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 도연 씨요? 곧 이 모든 재산을 물려받을 예정입니다. 김성만 님께서 이미 상속 절차를 준비해 두셨거든요. 김 실장의 말이 끝나자 윤서는 그 자리에서 기절할 뻔했습니다. 어머니 정욱이 급히 부축했죠. 윤서야, 진정해. 하지만 윤서의 머릿속은 이미 혼란으로 가득했습니다. 자신이 차버린 도연이 사실은 엄청난 재산가의 아들이었다는 것, 그리고 자신이 그 기회를 스스로 걷어차버렸다는 것 말입니다. 김 실장이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특히 이 지역은 내년부터 대규모 신도시 개발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땅값이 지금의 몇 배로 뛸 거예요. 몇 배요? 정욱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보수적으로 잡아도 5배 이상은 오를 것 같습니다. 김성만 님께서 정말 해안이 있으신 분이죠. 윤서는 의자에서 일어날 수도 없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버렸거든요. 지금까지 자신이 얼마나 오만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큰 기회를 놓쳤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우리가 정말 큰일을 저질렀네요. 윤서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정욱도 마찬가지로 충격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무시했던 김성만이 사실은 자신들보다 훨씬 큰 부자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거든요. 김 실장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참고로 김성만 님은 정말 인품이 좋으신 분입니다. 20년 동안 거래해 오면서 한 번도 거만하거나 무리한 요구를 하신 적이 없거든요. 사무소를 나서며 윤서는 비틀거렸습니다. 정욱이 딸을 부축하며 말했습니다. 윤서야, 아직 늦지 않았어. 도연 씨에게 다시 연락해보자. 하지만 윤서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일이 얼마나 돌이킬 수 없는 실수였는지 말입니다. 김성만 앞에서 보인 오만한 태도와 무례한 언행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죠. 그날 밤 윤서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도연과의 추억들이 하나씩 떠올랐고 잃어버린 기회에 대한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과연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부동산 사무소에서 충격적인 진실을 알게 된 다음 날 새벽 윤서는 잠을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베개를 적실 정도로 울고 나서야 겨우 결심을 굳혔죠. 어떻게든 김성만에게 용서를 구해야겠다고 말입니다. 윤서야, 정말 그곳까지 갈 거야? 어머니 정옥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차라리 도연이에게 먼저 연락해 보는 게 어떨까? 안 돼요, 엄마. 제가 직접 아버님께 사과드려야 해요. 윤서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오전 10시 윤서는 자신의 외제차를 몰고 고속도로에 올랐습니다. 평소 같으면 시골길을 달리는 것을 싫어했지만 오늘만은 달랐습니다. 마음이 급했거든요. 2시간을 달려 성만의 농가 앞에 도착했을 때 마을은 고요했습니다. 토요일 오전이라 농사일을 하는 사람들도 별로 없었죠. 윤서는 차에서 내려 잠시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지난번에 왔을 때는 초라하고 낡아 보이기만 했던 이 농가가 오늘은 다르게 보였습니다. 넓은 마당과 정돈된 밭, 그리고 그 너머로 펼쳐진 끝없는 땅들이 새로운 의미로 다가왔죠. 저기, 이 모든 땅이 정말 아버님 것이구나. 윤서가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마당에서는 용자가 고추를 말리고 있었습니다. 윤서를 보자 용자의 표정이 굳어졌죠. 윤서 씨? 웬일로 또 오셨어요? 용자의 목소리에는 경계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모, 아버님 계세요? 윤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오빠는 밭에 나가셨는데 또 무슨 일로 오셨나요? 용자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지난번 일로 인해 오빠가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잘 알고 있었거든요. 이때 멀리서 성만이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호미를 들고 천천히 마당으로 들어오는 그의 모습은 여전히 묵묵하고 차분했습니다. 아버님, 윤서가 성만을 보자마자 갑자기 신발을 벗기 시작했습니다. 윤서 씨, 뭐 하는 거예요? 용자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윤서는 값비싼 하이힐을 벗어던지고 맨발로 마당을 뛰어갔습니다. 그리고 성만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렸죠. 아버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윤서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제 눈이 어두웠습니다. 성만은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황했습니다. 호미를 내려놓고 윤서를 바라봤죠. 일어서세요, 윤서 씨. 하지만 윤서는 일어서지 않았습니다. 아버님, 저 정말 죄송해요. 아버님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고 무례하게 굴었어요. 용자가 쏘아붙였습니다. 이제 와서 무슨 염치로. 우리 오빠는 땅 주인이기 전에 사람을 존중하는 분이에요. 이모, 정말 죄송해요. 윤서가 용자에게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성만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일어서세요. 무릎 꿇고 있을 일이 아니에요. 아버님, 제발 도연이랑 다시 결혼할 수 있게 해주세요. 윤서가 울먹이며 애원했습니다. 제가 아버님께 정말 잘할게요. 성만은 말없이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푸른 하늘에 구름 한 점이 떠가고 있었죠. 그는 생각했습니다. 과연 이 여자가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 것일까요? 용자가 분노를 참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윤서 씨, 지난번에 청첩장 찢어서 마당에 버리고 간 게 벌써 잊으셨나요? 우리 오빠를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하신 것도요? 윤서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자신이 했던 말들이 얼마나 모독적이었는지 새삼 깨달았거든요. 정말 죄송해요. 제가 정말 잘못 생각했어요. 윤서가 계속해서 사과했습니다. 성만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윤서 씨, 일어서세요. 이야기는 서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윤서가 비틀거리며 일어섰습니다. 맨발로 거친 마당을 밟아서 발이 아팠지만
마음의 아픔이 더 컸죠. 아버님, 저 정말 반성하고 있어요. 겉모습만 보고 판단한 제가 잘못이었어요. 성만이 윤서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윤서 씨는 지금 무엇 때문에 여기 왔나요? 아버님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한 것을 사과드리러 왔어요. 그게 전부인가요? 윤서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김 실장에게서 진실을 알고 나서 후회가 되어 온 것이었거든요. 성만이 다시 물었습니다. 만약 제가 정말 가난한 농부였다면 윤서 씨는 지금 여기 와서 무릎 꿇고 있을까요? 그 질문에 윤서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성만의 날카로운 통찰에 자신의 속마음이 그대로 드러난 느낌이었죠. 용자가 한마디 더 보탰습니다. 그때 우리 오빠한테 정부 지원금 받고 혼자 살라고 하신 것도 기억나세요? 윤서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잔인한 말을 했는지 이제야 제대로 깨달았거든요. 성만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윤서 씨, 이제 그만 돌아가세요. 도연이는 더 좋은 사람을 만날 거예요. 아버님,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하지만 성만은 이미 밭으로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는 뜻이었죠. 윤서는 그 자리에 서서 성만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넓은 밭 사이를 걸어가는 그 모습이 왠지 위험 있어 보였습니다. 이제서야 그가 진짜 어떤 사람인지 알 것 같았죠. 차에 올라 시동을 걸면서 윤서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의 어리석음과 오만함이 얼마나 큰 실수였는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죠. 그날 밤 성만은 용자에게 말했습니다. 용자야, 내일 도연이한테 전화해봐라. 아버지가 보고 싶다고. 용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빠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아는 그녀였거든요. 윤서가 맨발로 사과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도연은 그동안 서울에서 깊은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된 후 자신의 삶에 대해 근본적인 의문이 들기 시작했거든요. 회사에서도 집중이 되지 않았습니다. 컴퓨터 화면을 보고 있지만 자꾸만 고향의 넓은 밭과 아버지의 모습이 떠올랐죠. 동료들이 점심 메뉴를 고민할 때도 아버지가 직접 기른 배추로 끓인 된장찌개 맛이 그리웠습니다. 도연아, 요즘 좀 이상한데 무슨 일 있어? 직장 동료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도연이 대답했지만 마음은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그 주 금요일 저녁, 도연은 큰 결심을 하고 짐을 쌌습니다. 당분간 필요한 옷가지와 몇 권의 책, 그리고 회사 노트북만 가방에 넣었죠. 서울 생활을 정리하고 아버지께로 가겠다는 마음이었습니다. 토요일 아침 일찍 고향으로 향하는 버스에 몸을 맡기며 도연은 창밖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회색빛 서울을 벗어나 점점 푸르러지는 들판을 보니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이제야 제대로 된 선택을 하는 것 같네. 도연이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오후 2시경 도연이 고향집에 도착했습니다. 성만은 마당에서 농기구를 정리하고 있었죠. 아버지, 도연이 큰 가방을 들고 마당으로 들어왔습니다. 성만이 반가운 표정으로 아들을 맞았습니다. 도연아, 갑자기 웬일이야? 짐이 왜 이렇게 많니? 아버지, 저 이제 여기서 살려고요. 도연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용자가 부엌에서 뛰어나왔습니다. 정말이야, 도연아? 정말로 고향에서 살 거야? 네, 이모. 이제야 깨달았어요. 진짜 소중한 게 뭔지 말이에요. 성만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도연아, 성급하게 결정한 거 아니니? 서울에서의 내 생활은 어떻게 할 거야? 아버지, 이제야 알겠어요. 도연이 아버지 앞에 앉으며 진심을 털어놓았습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건 마음이 부자인 거였네요.
성만의 눈빛이 부드러워졌습니다. 아들이 진짜 중요한 것을 깨달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거든요. 30년 동안 아버지는 저를 위해 이 모든 걸 준비해 주셨는데 저는 그걸 몰랐어요. 도연이 계속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월급 받아가며 사는 것보다 아버지와 함께 이 땅을 일구는 게 훨씬 의미 있는 일인 것 같아요. 그때 마침 윤서가 또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꽃다발까지 들고 왔죠. 도연을 보자 반가워했습니다. 도연아, 정말 다행이다. 나 지난번 일 정말 후회하고 있어. 하지만 도연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윤서야, 넌 왜 계속 여기 와? 도연아,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내가 정말 잘못 생각했어. 윤서가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도연이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왜? 우리 그렇게 사랑했잖아. 윤서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사랑? 도연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윤서야, 넌 나를 사랑한 게 아니라 내 조건을 좋아했던 거야. 그게 아니야, 도연아. 아니야, 맞아. 도연의 목소리가 단단해졌습니다. 너는 우리 아버지를 버렸어. 나도. 이젠 널 버릴게. 윤서는 그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받아본 적 없는 거절이었거든요. 도연아,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기회? 도연이 윤서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윤서야, 너는 아버지가 부자라는 걸 알고 나서야 태도가 바뀌었어. 그게 진짜 사랑이라고 생각해? 윤서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도연의 말이 모두 사실이었거든요. 성만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윤서 씨, 이제 그만 돌아가세요. 도연이도 자기 길을 찾았으니까요. 아버님, 정말 마지막이에요? 윤서가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인연이란 게 억지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성만이 지혜로운 말을 했습니다. 윤서는 결국 포기하고 차에 올랐습니다. 떠나면서 창문 너머로 도연을 바라봤지만 도연은 더 이상 그녀를 보지 않았죠. 차가 떠나고 나서 도연이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 앞으로 이 땅 일부를 임대해서 농촌 체험 사업을 해보고 싶어요. 농촌 체험 사업? 성만이 관심 있게 물었습니다. 네, 서울 사람들이 농촌 생활을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려고요. 아이들에게는 자연 학습장을, 어른들에게는 힐링 공간을 제공하는 거죠. 용자가 박수를 쳤습니다. 와, 정말 좋은 아이디어네. 요즘 그런 거 인기 많다던데. 성만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생각이다. 그럼 서울 생활은 완전히 정리할 거야? 네, 아버지. 이미 마음 먹었어요. 도연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서울의 삶과 완전히 결별할 거예요. 그날 저녁 세 식구는 오랜만에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용자가 직접 담근 김치와 아버지가 기른 채소들로 차린 소박한 밥상이었지만 그 어떤 고급 레스토랑보다 맛있었죠. 도연아, 정말 후회 안 할 거지? 성만이 마지막으로 확인했습니다. 네, 아버지. 이게 제가 원하던 삶이에요. 도연이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 순간 성만의 마음에도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30년간 아들만을 위해 살아온 보람이 느껴졌죠. 아들이 진정한 행복을 찾았다는 것이 무엇보다 기뻤습니다. 밤하늘 아래 부자는 나란히 앉아 내일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도연이 고향으로 완전히 돌아온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계절은 어느새 봄에서 여름을 거쳐 다시 봄이 되었죠. 농촌 체험 사업은 생각보다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서울과 경기도에서 주말마다 가족 단위 손님들이 찾아와 농장은 활기로 가득했습니다. 아빠, 저기 토마토 따도 돼요? 7살 정도로 보이는 아이가 도연에게 물었습니다.
그럼 빨간 것으로 골라서 따보렴. 도연이 아이의 손을 잡고 토마토밭으로 안내했습니다. 성만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들이 아이들과 함께 웃고 있는 모습이 보기 좋았거든요. 6개월 전 상처받았던 아들의 모습은 이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할아버지, 이 꽃 이름이 뭐예요? 다른 아이가 성만에게 들꽃을 보여주며 물었습니다. 이건 민들레야. 어디서나 잘 자라는 꽃이지. 성만이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 앉으며 설명했습니다. 민들레는 작아 보이지만 뿌리가 아주 깊단다. 와, 정말요? 그래. 그래서 겨울이 지나도 봄이 되면 다시 피어나는 거야. 아이는 신기한 표정으로 민들레를 들여다봤습니다. 성만은 그 순간 자신과 아들의 모습을 민들레에 비유해봤죠. 어려운 시간을 견디고 다시 피어난 들꽃처럼 말입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용자가 정성스럽게 준비한 농가 음식들이 긴 테이블에 차려졌습니다. 직접 담근 된장으로 끓인 된장찌개, 밭에서 딴 상추와 깻잎, 그리고 용자 특제 장아찌까지. 서울에서 온 손님들은 그 맛에 감탄했습니다. 이모, 이 된장 어디서 사신 거예요? 정말 맛있어요. 한 아주머니가 용자에게 물었습니다. 직접 담갔어요. 우리 집 콩으로 3년 묵힌 거거든요. 용자가 자랑스럽게 대답했습니다. 3년요? 와, 그럼 정말 귀한 된장이네요. 도연이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저희 이모가 30년 넘게 전통 방식으로 장을 담그세요. 이 동네에서는 유명하답니다. 그 말을 들은 손님들이 더욱 신기해했습니다. 요즘 시대에 전통 방식을 고수한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알았거든요. 오후에는 성만이 직접 농작물 기르기 강의를 했습니다. 30년 넘는 농사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지혜로운 이야기들이 도시 사람들에게는 신선한 충격이었죠. 땅이라는 건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성만이 밭둑에 앉아 설명했습니다. 정성을 들인 만큼 결실을 주거든요. 사람 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아버지가 질문했습니다. 어르신, 농사일이 힘드시지 않나요? 힘들죠. 하지만 보람이 있어요. 성만이 밭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특히 아들과 함께 하니까 더욱 즐겁습니다. 그때 성만의 품에서 작은 아기가 울음소리를 냈습니다. 도연이 6개월 전 결혼한 아내가 낳은 손자였죠. 성만은 손자를 품에 안고 밭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성만이야, 할아버지와 함께 우리 땅을 둘러볼까? 성만이 손자에게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도연의 아내 미영은 이 지역 출신으로 성만의 인품에 반해 도연과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윤서와는 정반대로 소박하고 마음씨 착한 여성이었죠. 아버님, 손님들 식사 준비는 제가 이모와 함께 할게요. 미영이 앞치마를 두르며 말했습니다. 고맙다, 미영아. 너 같은 며느리를 둬서 정말 다행이야. 성만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저녁 무렵 서울에서 온 한 가족이 성만에게 질문했습니다. 여기 누구 땅이에요? 정말 넓네요. 도연이 자랑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여기 건물주요? 저희 아버지십니다. 그 말을 들은 손님들이 놀라워했습니다. 정말요? 와, 대단하시네요. 성만은 겸손하게 손을 저었습니다. 그냥 평생 농사 지으며 조금씩 모은 거예요. 해가 지고 손님들이 모두 돌아간 후 가족들은 마당에 모여 앉았습니다. 용자가 차를 끓여 나오고 미영은 손자에게 젖을 먹이고 있었죠. 도연아, 후회하지 않지? 성만이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전혀요, 아버지. 이게 제가 원하던 삶이에요. 도연이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서울에서 스트레스 받으며 살 때보다 지금이 훨씬 행복해요. 미영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아버님. 이렇게 가족 모두 함께 있으니까 정말 좋아요. 용자가 손자를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정말 복 많이 받고 태어났네. 이런 좋은 환경에서 자라면 얼마나 건강하고 바르게 클까. 그때 성만이 무언가 생각난 듯 말했습니다. 참, 도연아. 김 실장한테서 연락 왔는데 내년부터 신도시 개발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더라. 그럼 땅값이 많이 오를까요? 도연이 물었습니다. 그럴 것 같다. 하지만 우리는 팔지 않을 거야. 성만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 땅은 우리 가족의 터전이니까. 도연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아버지. 돈보다 소중한 게 있죠. 밤하늘에 별들이 하나둘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도시에서는 볼 수 없는 맑은 별빛이었죠. 손자는 할아버지 품에서 편안하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참 고맙다, 도연아. 성만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땅, 결국 너와 함께 걷게 되는구나. 아버지야말로 고마워요. 진짜 소중한 게 뭔지 가르쳐 주셔서요. 용자가 감동하며 말했습니다. 30년 동안 기다린 보람이 있네. 이제 우리 가족 정말 완전해졌어. 먼 곳에서 들려오는 개구리 소리와 함께 평화로운 밤이 깊어갔습니다. 김성만과 그의 가족은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깨달았죠. 돈이나 지위가 아닌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야말로 가장 큰 재산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어딘가에서 윤서는 아직도 후회하며 지내고 있겠지만 이미 늦은 일이었습니다. 진짜 사랑은 조건이 아닌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이니까요.